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 강의 두 번째 미네랄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세의대 졸업하였고요. 같은 대학에서 노화과학을 했고요. 보스턴 터프스에서 영양유전체 그리고 차움을 통해서 이런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밑에 있는 여러 책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미네랄 얘기고 또 전반적인 영양 얘기 때문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 또 그 옆에 개인 맞춤 영양의 시대가 온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떤 바이타민, 우리 바이탈 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미네랄은 원 자체가 마인이라고 하는 즉 광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비타민은 다양한 음식, 대표적으로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비타민 K, A, C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은 좀 달라요. 이 뿌리에서 어떤 광물에서 나오는 것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좀 더 독특한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양소에는 크게 마크로 누트리언트, 즉 탄수화물, 단백, 지방 요거를 이제 마크로 누트리언트 그러고 지금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마이크로 누트리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필수 영양소에 해당되고요. 미네랄 중에 좀 더 분류를 하면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조금 큰 미네랄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요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최소한 하루에 100ml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굴이나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것들은 이제 마이너 또는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해요. 미네랄 중에는 나쁜 미네랄을 중금속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무거운 미네랄인데 대표적인 게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니켈 등등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미네랄들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배웠던 원소율이죠. 중에서 이제 퀀티티 미네랄. 이것은 이제 주요 미네랄이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처럼 우리가 다량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너무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거 결핍인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중간에 약간 연한색으로 망간, 철분,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몰비덴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안 들어봤던 것도 있죠. 셀레늄, 요오드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스 미네랄. 오늘 다 주요한 부분들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기 나왔죠. 메이저 미네랄 중에 칼슘, 인도 빠졌네요. 마그네슘 중요하고요. 포타슘, 칼륨이죠.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미네랄이고 앞서 마이너리티지만 또 중요한 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마그네슘 너무 중요하고요. 쭉 내려와서 셀레늄 오늘 얘기할 거고요. 등등. 그래서 징크 이런 부분들 잠깐 함의를 말씀드릴게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합쳐서 마크로 다이어트에 비견해서 마이크로 다이어트, 마이크로 누트리언트라고 해요. 비타민은 지난번에 봤고요. 특별히 미네랄은요. 예를 들면 칼슘, 마그네슘은 온갖 대사에 다 관여해요. 그리고 효소, 제가 지난번에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중요한 대사의 중간 매개체를 효소라고 했죠. 효소를 도와준다 해서 보조인자, 코팩터를 미네랄이라고 해요. 코엔자임은 비타민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미네랄 결핍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그네슘도 많이 결핍되면 눈만 떨리지 않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해요. 칼슘, 가장 의사들이 많이 처방해 봤을 겁니다. 보험 처방도 가능하니까요. 칼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 뼈예요, 뼈. 또 머슬, 우리가 칼슘 채널, 이것을 대표적인 게 스무스 머슬과 관련되거나 또는 스켈레터 머슬과 관련되는 것이 이 칼슘이 머슬 컨트랙션과 관련돼요. 또 하나 혈액 응고 너무 중요하죠. 우리 칼슘 결핍 때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에도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온 수송 또는 산화하는 반응에도 중요하다. 근데 대표적인 게 칼슘 하면은 무엇보다 뼈가 중요하죠. 이 칼슘 메타볼리즘은 혈액 검사에서 칼슘을 측정하는데 그 칼슘이 떨어지면은 세포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기죠.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결핍되면. 근데 칼슘은 음식 소스들이 굉장히 독특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칼슘 결핍이 흔하게 올 수 있어요. 또는 나이가 들면서 역시 칼슘 결핍이 오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어떤 조직들이 뼈예요. 뼈에서 칼슘을 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부갑상샘이죠. 그래서 부갑상 호르몬이 도와줘서 또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체내에 칼슘을 항상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칼슘을 잘 못 드시거나 나이가 들면은 뼈에서 계속 빼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칼슘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칼슘 하나의 부족은 아니고요. 이 모든 칼슘 조절 인자가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고요. 거꾸로 치료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표는 우리 학생 때부터 또는 임상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 쓰죠. 칼슘 하면은 대표적인 게 멸치, 뱅어표, 북어 이런 어떤 생선 종류에 많이 들어 있고요. 또 치즈나 콩 종류나 저지방 가공류 같이 이런 낙농 쪽에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쪽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 하면 대표적으로 우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생선 종류 중에 특별히 멸치 대표적이죠. 근데 칼슘을 먹을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칼슘을 먹는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칼슘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붙어있는 염기에 따라서 조금씩 목적이 다른데, 칼슘 하면은 저 유명한 칼슘 카보네이트, 또 칼슘 사이트레이트, 칼슘 말로네이트 등등의 염기들이 붙어 있거든요. 구연산 칼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칼슘 사이트레이트, 가장 많이 처방하는 예를 들면 칼테오 같은 거. 상대적으로 GI 트러블이 많을 때 칼슘 도저히 못 먹겠어요 하면은 이런 카보네이트 형태의 탄산염 칼슘 말고요, 구연산 사이트레이트 칼슘을 보통 저희가 처방하죠. 크기도 작아요. 먹기도 편해요. 근데 좀 비싸요. 디카맥스 같은 거는 칼슘 카보네이트, 좀 소화 되게 안 되죠. 칼리비타에서 비타민 D와 합성돼서 기본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칼슘의 수송, 또 칼슘의 흡수에 관여가 되니까. 칼슘 칼테오, 칼테오는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고 또 칼슘 형태가 사이트레이트 형태고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나마 소화에 잘 되는, 그리고 에드칼은 거기에 또 몇 가지 더 칼슘 글루코네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소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칼테오가 가장 무난한 형태고 하루에 2개 정도 처방하면 돼요. 근데 칼슘은 흡수가 또 참 이슈거든요. 일반적으로 먹는 칼슘은 어떤 형태로 먹든지 흡수가 잘 안 돼요. 40%도 안 돼요. 특별히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좋아지게 하는데, 여기 있는 목록은 칼슘의 흡수를 대표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 그러니까 섬유질이 풍부하거나 오트밀 같은 거 같이 먹거나 등등 같이 먹으면 이게 칼슘 흡수가 안 되니까 칼슘은 원칙적으로는 빈속에 먹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속이 힘들겠죠. 그래서 소화 잘 되는 칼슘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호르몬, 나이 등등이 술 같은 것이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칼슘 먹는 게 참 이슈인데, 말한 것처럼 몇 미리 먹어야 되느냐, 나이가 드셨을 때는 이제 골다공증이 이슈가 되니까 1200 이게 족보였거든요. 그리고 임신 때 또 특정 기간에는 칼슘은 1000ml 이상 먹고요. 칼슘은 또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애매하게 약 먹지 못하는 우리가 임신 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칼슘을 주기도 하고 주사로 주기도 하고 먹는 것도 주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전처럼 요즘 칼슘 쓰는 게 조금 제한이 걸렸어요. 뭐냐면은 칼슘 스코어, 우리가 CT 스캔을 찍으면은 이제 혈관에 칼슘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단순히 플라크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뿐만 아니라 실제 석회와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칼슘 스코어링 CT를 찍으면 400인 사람들은 제가 칼슘을 가능한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권고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칼슘 스코어 또는 경동맥 초음파에서 칼슘이 있는 사람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칼슘을 먹는 게 좀 고민스러워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칼슘은 가능한 적게 먹거나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고 비타민 D나 비타민 K를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또 중요한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대표적으로 뿌리에서 이렇게 미네랄을 흡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들이 뿌리 땅 밑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먹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 마그네슘이 중요한 게 물론 앞에 골 조직에도 도움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게 300개 이상의 효소에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핵심적인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 마그네슘 주면 웬만하면 좋아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각종 그 복잡한 회로에 꼭 마그네슘은 끼어들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 값싼 영양제 하나만 가지고도 마그네슘은 굉장히 도움된다 보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마그네슘도 역시 염기에 따라서 어떤 마그네슘을 쓰느냐, 예를 들면 산화 마그네슘을 쓰면은 대표적으로 변비 완화제, 소화 안 되니까요. 수산화 마그네슘이 대표적인 MgO라고 하는 게 하루에 2g까지 먹으면 그냥 변이 묽어지면서 변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안전한 마그네슘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역시 마그네슘은 온갖 증상 때 쓰이는데, 저 같은 경우 저 불안이나 불면 때 또는 생리전증후군 때 마그네슘을 많이 쓰는데, 이런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 트레온산 마그네슘 맨 밑에 있네요. 인지기능 개선도 쓰고 불면 목적으로도 저는 트레온산 마그네슘, 비비비를 통과하는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그네슘을 쓰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의 어떤 근육 경련 때도 써본 적도 있고, 대표적으로 눈떨림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심혈관 질환, 기본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춰요. 안정화 미네랄이라고 해서 혈관의 안정성, 섬유근통이나 편두통 같은 어떤 근육 긴장, 혈관 긴장과 관련된 스무스 머슬이든 스켈레탈 머슬이든 이런 머슬의 긴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드는데 핵심적인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니까 정말 마그네슘은 많은 도움들이 되는데, 역시 소화 불량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마그네슘을 찾는 게 중요해요. 크롬은 당뇨병 환자한테 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당뇨약이 많이 경구약이 없을 때 미국에서는 크롬을 통해서 당뇨를 치료했고요. 크롬 같은 경우는 이런 소스들, 대표적인 이제 음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크롬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를 일으킨다. 그런 결핍돼요. 그래서 혈당이 증가됐을 때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크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식물 섭취에서 과잉은 거의 드물고 오히려 결핍이 좀 많기 때문에 크롬을 사실 피 검사를 알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할 때 크롬 결핍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당뇨병 환자들이 알아서 크롬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아연과 구리가 남았습니다. 아연은 중동 지역 남자들한테 고환이 되게 작은 하이포고나디즘이 있다. 그리고 멘탈 리타데이션, 어떤 뇌기능이 떨어져 있다 했는데, 아연의 소스들이 주로 육류 쪽에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굴 이런 거고, 또는 해산물 쪽에 많은데, 그래서 아연 결핍이 있는 어떤 바다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특정 지역,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음식들을 안 먹었을 때 아연 결핍이 왔을 때 고환, 남성 기능, 그리고 어떤 멘탈 이런 부분, 또 면역 저하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요. 특히 이란과 이집트에서는 먹는 음식의 어떤 문화와 좀 관련되는데, 그 중에서 파이테이트라는 음식을 계속 흡수하면서 아연 흡수가 되고 징크 디피션시 이러면서 이제 아연의 기능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성한테 참 좋은데 하면서 아연이 남성 미네랄로 알려져 있고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환자한테 아연 결핍을 의심하나, 물론 이제 혈액 검사로 해도 아연 결핍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검사에서도 잘 나오는 편인데, 아연 결핍과 관련된 증상은 대표적으로 뭔가 남성 기능이 떨어졌다,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DHEA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연과 셀레늄이 대표적으로 도와주는 코팩터거든요. 그래서 남성 기능이 떨어졌고,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잘 낫는다, 면역 저하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비염 같은 이런 피부염이 반복된다 했을 때 아연 보충을 권고하시면 돼요. 거꾸로 아연과 구리는 서로 기랑, 서로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구리 부족. 그래서 혈액 검사할 때 보통 아연과 구리를 보고서 어느 쪽이 더 밸런스가 무너졌는지를 보시면서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는요, 특별히 체중이 너무 안 들 때 우리가 아연을 줄 수 있는데, 그 기전은요, 아연은 나중에 제가 5번째 강의에 해당되는 장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장점막에서 장점막을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떨어지거나 장흡수 문제를 의심할 때 보충할 수 있는 게 아연이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도움된다.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아연 보충이 굉장히 도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또 상처 치료에 도움된다. 구리요, 아연 결핍뿐만 아니라 구리 결핍도 흔히 저는 많이 보는데요. 구리 결핍도 역시 혈액 검사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기력감,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혹시 혈액 검사했을 때 구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카테코라민 생산, 도파민이 저하되니까 메가리가 없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면역이 저하되거나 하여튼 좀 뭔가 기운이 없을 때 한 번 정도는 구리 결핍을 의심하고 보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연과 구리는 서로 기량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연 먹을 때 구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 빼고는 구리 과잉, 그러니까 아연이 너무 부족할 때 구리가 높아지고, 구리가
부족할 때 아연이 높아지고 서로 기량인데, 그거 말고도 갑상선 기능 저하나 부신 기능 저하 같은 내분비 이상일 때 구리가 높아져요. 머리카락 검사를 혹시 해보신 분들은 칼슘과 함께 구리가 높을 때 부신 기능 저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하는 기능 양적 족보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구리 과잉이면 거꾸로 부신 기능 저하니까 추위도 많이 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머리카락 검사에서 구리 과잉을 의심할 때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셀레늄, 대표적으로 엔티캔서 미네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패밀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도 대표적으로 유제품에도 많고 고기에도 많고 특별히 브라질 너트에 굉장히 많아서 특히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증상 중에 이제 면역 저하와 관련된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질병들은 좀 보기 힘들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셀레늄이 항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NK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케모세라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미네랄, 토지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마인, 즉 광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미네랄들을 받고 생각보다 많은 결핍들이 있어서 혈액 검사나 또는 모발 미네랄 검사에서 미네랄 결핍을 보시고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